제 삶은 언어로 가득 찼습니다. 30년간 언어 치료사로 일하며 말을 더듬는 아이들, 뇌졸중 후 언어 기능을 잃은 노인들, 발음이 어려운 이민자들을 도왔죠. 저는 항상 언어가 인간의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세상은 제가 알던 언어의 규칙을 바꿔버렸습니다. 제 이름은 레이첼 코너스입니다. 미국에서 30년간 언어 치료사를 하고 은퇴를 하였죠. 현실적이고 냉정하지만 감정 표현에는 서툴어요. 하지만 한글을 접하고 나서 제 인생은 달라졌죠. 레이첼, 우리는 AI 음성인식 시스템으로 전환할 거야. 당신의 경험은 소중하지만, 클리닉 원장의 말은 공손했지만, 저는 그 문장 끝에 숨은 진실을 읽을 수 있었어요. 제 자리가 없어진다는 사실이었죠. 30년 경력의 전문가가 어느 날 갑자기 구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모두가 엄지손가락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목소리는 점점 필요 없어지는 세상이 되었다는 걸. 그날 저녁, 딸 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신호음이 5번 울리고 나서야 받았어요. 엄마, 지금 회의 중이야. 조이의 목소리에는 항상 바쁨이 묻어 있었죠. 28의 그 아이는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다 최근 한국의 AI 교육 스타트업으로 이직했어요. 세계를 누비며 일하는 딸이 자랑스러웠지만 우리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미안해. 나중에 통화할까? 네. 엄마, 내일 다시 연락할게. 하지만 그 내일은 오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딸의 연락은 문자 몇 줄이 전부였습니다. 남편과 이혼한 후 저와 조이는 단둘이 살았지만 이제는 대화마저 단절된 상태였죠. 마지막 통화에서 조이가 했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엄마는 인간 언어만 말하지. 우리는 미래 언어를 다뤄요. 그날 밤, 빈 와인병을 앞에 두고 혼자 웃었습니다. 30년간 언어를 연구했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언어는 잃어버린 꼴이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보스턴의 밤하늘은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별 하나 보이지 않는 그 하늘처럼 제 미래도 캄캄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알 수 없는 기호들이 빼곡히 채워진 미로를 헤매고 있었어요. 그 미로 끝에는 조이가 서 있었지만 제가 다가갈수록 멀어져만 갔습니다. 이메일 알림음에 눈을 떴습니다. 유럽 AI 포럼에서 자문 요청이 왔어요. 디지털 환경에서 가장 효율적인 문자 UX 연구라는 주제였죠. 역설적이게도 AI가 제 일자리를 빼앗았지만 이제는 제 경험을 필요로 했습니다. 레이첼, 당신의 언어학적 배경이 이 프로젝트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프로젝트 책임자인 마르코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심 떨리는 마음을 감추며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에는 다양한 글자 시스템과 인터페이스가 가득했어요. 라틴 문자, 아랍 문자, 히브리어, 중국어 등 세계 각국의 문자들이 어떻게 디지털 환경에서 작동하는지 분석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사용자들이 실수하는 패턴을 보세요. 라틴 문자의 경우 오타율이 14%인데 중동 지역 문자는 22%에 달합니다. 데이터를 분석하며 깨달았어요. 문자는 단순히 의미를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 인간과 기계 사이의 다리였던 거죠. 그런데 왜 조이와 저 사이의 다리는 무너져버린 걸까요? 점심시간, 제네바 호수가 보이는 카페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젊은 여성이 스마트폰으로 한글 자막이 있는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호기심에 힐끗 쳐다봤죠. 한국의 키오스크 시스템 소개 영상이었습니다. 사각형 안에 들어간 동그라미, 직선과 곡선의 조합이 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글자들이 화면을 채웠어요. 재미있는 문자죠? 여성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특이하네요. 딸이 한국에서 일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문자는 처음 봐요. 한글이라고 해요. 놀라운 건 한글은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된 문자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AI가 인식하기 쉽고 터치스크린에서도 정확도가 높대요. 그 순간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조이가 한국으로 간 이유, 그리고 미래 언어라고 했던 말의 의미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한글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한글은 15세기에 만들어졌지만 기하학적 구조와 체계적인 원리로 인해 현대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문자였습니다. 특히 AI가 다른 문자들보다 한글을 더 정확하게 인식한다는 연구 결과에 눈이 갔어요. 이게 조이가 말한 미래 언어인가? 창밖으로 보이는 알프스 산맥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알던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고 저는 그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래된 나무처럼 한자리에 뿌리 내린 채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딸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충동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으로 가기로 했어요. 딸에게 사과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내심 두려웠습니다. 만약 조이가 저를 만나주지 않는다면, 만약 우리의 관계가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망가졌다면? 인천행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펼쳐진 하늘은 끝없이 넓었어요. 마치 제 앞에 놓인 미래처럼요. 비행기가 이륙한 순간부터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조이에게는 제가 한국에 온다는 사실을 짧은 메시지로만 알렸어요. 서울에 가게 됐어. 너를 만나고 싶어. 조이의 답장은 냉담했습니다. 지금 와서 뭘 하겠다는 거야? 6글자뿐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차가움이 가슴을 찔렀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태평양은 마치 우리 사이의 거리처럼 광활했습니다. 옆자리 승객이 책을 읽고 있었어요. 표지에 한글이 적혀 있었죠. 낯선 기호들이 어떻게 의미를 만들어내는지 궁금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면 모든 것이 저 기호들로 가득할 텐데 제가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저기, 실례합니다. 그 책 재미있나요? 제 질문에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한국의 문자 역사에 관한 책이에요. 언어에 관심 있으신가요? 전 언어 치료사였어요. 지금은, 글쎄요. 방향을 찾고 있는 중이랄까요. 흥미롭네요. 한국어를 배우실 계획인가요? 아니요. 딸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딸이 서울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대화는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승객의 이름은 소연이었고, 미국에서 언어학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구름 사이를 지나는 동안 소연은 저에게 한글의 기본 원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이루어져요. 예를 들면 가는 기역과 아의 조합이죠. 정사각형 안에 규칙적으로 배열된 글자들이 신기했어요. 마치 작은 퍼즐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의미를 완성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한글이 디지털 환경에 좋다는 거죠? 한글은 형태가 명확하고 구조적이어서 AI가 인식하기 쉬워요. 그리고 터치스크린에서도 오타가 적게 난답니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발을 내딛는 순간 이질적인 공기가 피부에 닿았어요. 습하고 따뜻했습니다. 공항 곳곳에 보이는 한글 간판들이 저를 압도했어요. 마치 다른 행성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죠. 호텔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은 빛으로 가득했어요. 네온 사인, LED 광고판, 스마트폰 불빛까지 모든 것이 반짝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글로 된 간판들이 가장 눈에 띄었어요. 날카로운 직선과 부드러운 곡선의 조화가 신비롭게 느껴졌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하려 했지만 직원은 없었어요. 대신 큰 터치스크린이 로비에 있었죠. 키오스크 체크인 시스템이었습니다. 모든 메뉴가 한글이었어요. 순간 당황했지만 화면 구석에 있는 작은 영어 버튼을 발견했습니다. 터치스크린을 통해 호텔방을 선택하고 여권을 스캔했어요. 그리고 지문을 등록하라는 안내가 나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미래에 가까웠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강이 보였습니다. 밤하늘에 반사된 도시의 불빛이 물결처럼 일렁였어요.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 조이의 목소리였어요. 갑작스러워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왜 갑자기 한국에 온 거야? 너를 보고 싶었어. 우리 이야기할 수 있을까?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내일 점심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 전화가 끊기기 전 조이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긴장된 호흡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딸을 다시 만날 생각에 설레면서도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막막했어요. 강남의 고층 빌딩 사이에 있는 카페였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모두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걸었죠.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훌쩍이며 초조하게 문을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는 소리가 카페의 재즈 음악과 어우러졌어요. 조이가 들어왔을 때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지 1년 만이었어요. 그녀의 머리는 더 짧아졌고 패션도 달라졌습니다. 검은색 블레이저에 하얀 티셔츠, 그리고 청바지. 세련되면서도 단정했죠. 제가 알던 조이보다 더 어른스러워 보였어요. 안녕, 엄마. 조이가 테이블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색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보고 싶었어. 조이. 말을 이으려 했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준비했던 말들이 모두 사라져버렸어요.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봤죠. 어떻게 지냈어? 바빠요. 요즘 새 프로젝트를 맡았거든요. 조이는 커피를 주문하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한국어 발음이 유창해서 놀랐어요. 한국어를 배웠구나. 네. 여기서 살려면 필요하니까요. 엄마는 어떻게 갑자기 오게 된 거예요? 직접적인 질문에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적당히 둘러댈까요?
깊은 숨을 내쉬고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어요. 너를 잃어가는 것 같아서 왔어. 우리 관계가 점점 멀어지잖아.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고 싶었어. 조이의 표정이 살짝 누그러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다시 저를 쳐다봤어요. 회사에 같이 가볼래요? 내가 뭘 하는지 보여줄게요.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지만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카페를 나와 조이의 회사로 향했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첨단 기술의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투명한 스크린,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그리고 곳곳에서 움직이는 로봇들이 보였어요. 여기는 AI 교육 플랫폼을 개발하는 회사예요. 제가 맡은 프로젝트는 언어 학습 알고리즘이에요. 조이는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벽면 전체가 스크린이었어요. 조이가 손짓하자 화면이 켜졌고 다양한 문자 시스템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연구하는 건 문자의 인식률이에요. 보세요. 이건 라틴 문자고 이건 한글이에요. 화면에는 두 문자 시스템의 데이터가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한글의 인식률이 월등히 높았어요. 한글이 왜 이렇게 인식률이 높은 거지? 한글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에요. 자음과 모음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글자 형태가 바른 방법을 반영해요. 이런 특성이 AI 학습에 유리하죠. 조이가 설명하는 동안 저는 그녀의 열정에 감탄했습니다. 어쩌면 딸은 제가 평생 해왔던 일을 다른 방식으로 계승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입에서 실수가 튀어나왔습니다. 흥미롭네. 하지만 이건 그냥 특이한 지역 사례일 뿐이야.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라틴 문자가 표준이잖아. 말을 내뱉자마자 후회했어요. 조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실망감이 읽혔어요. 엄마는 여전히 안 바뀌었네요. 당신은 세상을 바꾸는 언어를 보면서도 사람을 안 보잖아. 조이의 말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무슨 뜻인지 묻고 싶었지만 그녀는 이미 등을 돌리고 회의실을 나가고 있었어요. 조이, 기다려. 하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홀로 남겨져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혼란스러웠어요. 회의실 벽면의 화면에는 여전히 한글 인식률 그래프가 떠 있었습니다. 그 낯선 기호들이 저를 비웃는 것만 같았어요. 이틀째 비가 내렸습니다. 호텔 창문에 맺힌 빗방울이 유리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 모습이 제 눈물처럼 느껴졌죠. 조이와의 만남 이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메시지를 보내도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호텔 로비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걸어가는 사람들, 우산을 든 학생들, 빗물에 젖은 간판들이 보였어요. 모든 것이 낯설고 쓸쓸했습니다. 비 오는 날은 차 한 잔이 좋죠. 낯선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어요. 70대쯤 되어 보이는 일본계 미국인 할아버지가 제 테이블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혼자 앉아도 될까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제임스 타나카입니다. 한국 여행 중이신가요? 레이첼 코너스예요. 네. 딸을 만나러 왔어요. 아, 딸이 한국에 살고 계시군요. 저는 이곳에 정착한 지 15년 됐어요. 제임스의 말투는 특이했습니다. 단어 사이에 약간의 공백이 있었고 말의 속도가 균일했어요. 마치 노래를 부르듯 말했죠. 특이한 말투네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그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말더듬 증후군이 있었어요. 50년 넘게 고통받았죠. 그런데 이곳에서 한글을 배우면서 치료가 되었어요. 믿기 어려웠습니다. 언어치료사로서 말더듬 증후군은 제가 자주 다뤘던 분야였어요. 하지만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것이 치료가 된다는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었죠.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한글은 특별해요. 이 글자들은 내 발음보다 먼저 숨을 이해하더군요. 제임스는 테이블 위에 종이 한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글 자음과 모음을 하나씩 써내려 갔어요. 기억은 혀가 목구멍을 닫는 모양이에요. 니은은 혀가 윗니에 닿는 모양이죠. 이 글자들은 발음하는 방법을 시각적으로 보여줘요. 놀라웠습니다. 문자가 실제 발음 기관의 모양을 반영한다니요. 제가 평생 연구해온 언어치료의 핵심은 발음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었는데 한글은 그 원리를 글자 자체에 담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더듬이 좋아진 거예요. 글자를 보면서 발음하니 호흡과 혀의 움직임이 조화롭게 되더군요. 제임스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한글의 기본 원리를 설명해 주었어요. 자음과 모음의 조합, 글자 블록의 구성 방식, 그리고 발음 규칙까지. 마치 어린아이처럼 호기심에 가득 차서 메모를 하며 들었습니다. 한번 써볼래요? 제임스는 종이를 내밀었어요. 처음으로 한글을 써봤습니다. 기억을 쓰고 그 옆에 아를 썼어요. 그리고 두 글자를 합쳐 가라고 썼습니다. 처음 쓴 한글이었어요. 잘했어요. 이제 감사합니다를 써볼까요? 고맙습니다라는 뜻이에요. 한 글자씩 따라 쓰며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여는 느낌이었어요. 조이가 이런 감정을 느꼈던 걸까요? 평생 언어를 다뤘지만 처음으로 언어의 탄생을 체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헤어졌어요. 제임스는 제게 한글 학습 앱을 추천해 주었고 근처 서점에서 외국인을 위한 한글 교재를 사게 해주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책과 노트북을 펼쳐놓고 한글 공부를 시작했어요. 자정이 넘어서도 멈출 수 없었죠. 기역, 니은, 디귿, 자음을 쓰고 아, 야, 여, 모음을 쓰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빛나는 동안 제 마음속에도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조이의 세계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언어치료사로서의 저의 전문성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죠.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인간의 발성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한 과학이자 예술이었습니다. 말을 더듬는 사람들에게 한글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청각장애인들은 이 시각적 발음 체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새로운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밤새 공부한 끝에 겨우 몇 개의 단어를 쓸 수 있게 되었지만 그것만으로도 뿌듯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특히 마지막 단어를 쓰면서 조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딸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을까요?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지하철 안내판도 읽을 수 있었고 간단한 음식 주문도 할 수 있었죠. 한글의 세계에 점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조이에게 여러 번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조이의 회사 근처 카페에서 그녀를 기다리기로 했어요. 퇴근 시간에 마주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죠. 카페 창가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유럽 AI 포럼에서 요청한 보고서를 작성 중이었어요. 라틴 문자와 한글의 인식률 비교 분석이었죠. 제가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한글은 AI 시스템에서 평균 97%의 인식률을 보였고 라틴 문자는 89%였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한글이 압도적이었어요. 그런데 뭔가 부족했습니다. 이 숫자들이 실제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지 못했어요. 조이가 말했던 것처럼 저는 사람보다 수치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거죠. 카페를 나와 동네를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따라 걷다가 작은 병원 앞에 도착했어요. 입구에는 점자 안내판이 있었는데 특이하게도 한글 점자였습니다. 호기심에 병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던 간호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 한국어 실력으로는 복잡한 설명이 어려웠어요. 다행히 간호사는 영어를 할 줄 알았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온 언어치료사예요. 한글 점자에 관심이 있어서요. 아, 그러시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간호사는 전화 통화를 했고 곧 젊은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수입니다. 언어치료에 관심 있으시다고요? 네. 레이첼 코너스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30년간 언어치료사로 일했어요. 김 박사의 안내로 병원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를 소아과 병동으로 데려갔어요. 그곳에는 여러 아이들이 다양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기 우리의 특별한 환자를 소개할게요. 하얀 병실 안에는 10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눈은 초점이 없었습니다. 시각장애가 있었던 거죠. 지훈이에요. 선천적으로 시각장애가 있고 발달장애도 있어요. 하지만 한글 점자를 배운 후로 놀라운 발전을 보이고 있죠. 지훈이의 손가락이 태블릿 화면 위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특수 개발된 한글 점자 키보드가 있었어요. 그는 손가락으로 점자를 읽으며 텍스트를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뭘 하고 있는 거죠? SNS에 글을 쓰고 있어요. 한글 점자는 시각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한글의 기하학적 구조는 점자로 변환하기 쉽고 학습하기도 용이해요. 지훈이가 글을 다 쓰자 태블릿에서 음성이 나왔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새 친구를 만났어요. 다들 안녕?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제 가슴을 울렸어요. 이 아이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세상과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 역할을 한 것이 바로 한글이었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에요. 사람과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죠. 김 박사의 말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문자를 단순히 정보 전달 도구로만 봐왔어요. 하지만 문자는 사람의 삶에 깊이 관여하는 존재였습니다. 조이가 말했던 미래 언어는 단순히 효율성이 아니라 모두가 접근 가능한 포용성에 관한 것이었어요. 병원을 나오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작성해온 보고서는 완전히 잘못된 접근이었어요. 수치와 그래프만으로는 언어의 진정한 가치를 담을 수 없었습니다.
카페로 돌아와 노트북을 다시 펼쳤어요. 보고서를 처음부터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숫자보다 사람의 초점을 맞췄어요. 시각장애인 지훈이의 이야기, 말더듬 증후군을 극복한 제임스의 사례,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 한글이 갖는 접근성에 대해 썼습니다. 글을 쓰면서 문득 떠올랐어요. 제가 기술만 보느라 사람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건 조이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의 성장과 변화를 인정하지 못하고 제 관점만 고집했던 거죠.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이 찾아오고 있었어요. 제 마음은 이제 명확했습니다. 조이에게 진심을 전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제가 이해한 한글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책상에 앉았습니다. 흰 종이 위에 펜을 올려놓고 심호흡을 했어요. 조이에게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이메일도 아니고 문자도 아닌 손글씨로요. 디지털 세대인 조이에게는 낯설겠지만 제 진심을 담기에는 이만한 방법이 없었어요. 조이에게 영어로 시작했다가 지웠습니다. 이번에는 한글로 시작했어요. 조이에게 처음 쓰는 한글 편지라 손이 떨렸습니다. 글씨체가 어색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너무 미안해. 내 세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 영어와 한글을 번갈아가며 썼습니다. 완벽한 한국어는 아니었지만 제 진심이 담긴 글이었어요. 나는 언어를 평생 연구했지만 정작 너와의 언어는 잃어버렸구나. 이제 알겠어.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는 걸. 그것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야. 글씨를 쓰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난날의 오만함과 무지함이 부끄러웠어요. 마지막 문장은 온전히 한글로 써보기로 했습니다. 사랑해, 조이. 편지를 봉투에 넣고 조이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리셉션에서 편지를 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근처 카페로 가서 기다렸습니다. 응답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진심은 전했다는 위안이 있었어요. 2시간이 지났을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조이였어요. 지금 어디 있어요? 회사 근처 카페에 있어. 거기 있어요. 곧 갈게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조이가 오고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곧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어요. 검은 블레이저를 입은 조이가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테이블에 앉자마자 그녀는 제 편지를 꺼냈어요. 종이는 물에 젖은 듯 얼룩져 있었습니다. 울었던 걸까요? 엄마의 한글 실력이 늘었네요. 조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선생님이 있었어. 제임스라는 분이 알려주셨어. 아, 말더듬 증후군을 한글로 치료한 타나카 씨요. 그분은 유명한 사례예요. 놀랐습니다. 제임스가 유명한 사례였다니요. 어떻게 알고 있어? 저희 회사에서 연구한 케이스 중 하나였어요. 한글이 언어장애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프로젝트였죠.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딸과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기분이었어요. 조이는 자신의 연구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저는 최근 배운 한글의 매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엄마는 이제야 나랑 같은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 조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같은 언어요? 영어나 한국어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의 언어요. 엄마는 항상 내가 틀렸다고만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달라요. 조이의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제가 너무 완고했나 봐요. 딸의 성장을 인정하지 못했던 거죠. 오늘 저녁에 같이 갈 곳이 있어요. 엄마가 좋아할 것 같아요. 조이의 제안에 기꺼이 응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서울의 작은 문화공간으로 향했어요. 한글씨 낭송회였습니다. 다양한 나이와 국적의 사람들이 한글로 쓴 시를 낭송했어요.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외국인들도 있었고, 평생 한글을 써온 노인들도 있었습니다. 무대에 오른 젊은 여성이 말했어요. 언어는 벽이 아니라 다리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세대와 문화를 넘어선 연결. 그것이 진정한 언어의 힘이었어요. 조이와 나란히 앉아 시를 듣는 동안 우리 사이의 단절이 조금씩 메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낭송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내일 우리 회사에서 한글 AI 프로젝트 시연회가 있어요. 같이 가실래요? 물론이지. 너의 세계를 더 알고 싶어.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였습니다. 보스턴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별들이 이곳에서는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요. 조이의 회사 시연회는 놀라웠습니다. 한글 기반 AI 교육 플랫폼은 다양한 언어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기술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실시간 발음 교정 시스템이었습니다. 사용자의 입 모양을 분석해 한글 자음과 모음의 올바른 발음을 가르쳐주는 기술이었죠. 이 기술을 개발한 사람이 바로 저예요. 조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빛나고 있었어요.
이제야 알겠더군요. 딸은 제가 평생 해온 일을 더 확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언어 치료의 본질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재해석한 것이었습니다. 시연회가 끝난 후 조이와 함께 한강 공원을 걸었습니다. 강물에 비친 도시의 불빛이 아름다웠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보스턴으로 돌아갈 건가요?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보스턴에는 제가 돌아갈 이유가 없었어요. 직장도 잃었고 가족도 없었죠. 하지만 이곳 서울에는 새로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사실 한국에 남고 싶어. 여기서 배울 게 많을 것 같아. 조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정말요? 보스턴의 집은요? 팔면 돼. 새 출발하기 좋은 때인 것 같아.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남아 한글에 대해 더 배우고 조이와의 관계도 회복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 전문성을 살려 여기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실은 조이가 말을 꺼냈어요. 저희 회사에서 언어치료 전문가를 찾고 있었어요. 특히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한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요. 정말 나 같은 초보 한글 학습자가 도움이 될까? 오히려 그게 장점이에요. 엄마는 한글을 외국인 시각에서 배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언어치료 전문가로서의 경험도 있고요. 제안은 매력적이었습니다. 평생 해온 일을 계속하면서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무엇보다 조이와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었습니다. 좋아. 해볼게. 한 달 후, 저는 공식적으로 조이의 회사에 합류했습니다. 다문화 가정을 위한 디지털 한글 교육 콘텐츠 개발팀의 자문역이었어요. 보스턴의 집은 팔았고, 서울 마포구의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죠. 조이와 저는 주말마다 서울의 다양한 곳을 탐험했어요. 경복궁, 남산타워, 북촌한옥마을. 딸이 제게 한국을 소개해 주었고, 저는 그녀의 세계를 조금씩 이해해갔습니다. 단절되었던 우리의 관계는 점점 회복되어 갔어요. 회사 프로젝트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한글 교육 앱은 출시 한 달 만에 10만 다운로드를 달성했어요. 제가 개발에 참여한 발음 친구 기능은 특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한글 발음이 어려운 외국인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올바른 발음을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었죠. 어느 날 저녁, 조이와 함께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문득 물었어요. 엄마, 후회 안 해요? 모든 걸 두고 한국에 온 거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보스턴의 편안한 생활, 친구들, 익숙한 환경, 분명 그리운 것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값진 것을 얻었습니다. 전혀, 오히려 감사해. 내가 아니었다면 난 영원히 같은 자리에 머물렀을 거야.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이제는 낯설지 않은 풍경이었어요. 이 도시는 제 새로운 고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한글 점자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개발 회의에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했어요. 한글의 기하학적 구조를 촉각으로 느낄 수 있게 하면 어떨까요? 점자와 함께 실제 글자 모양을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팀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곧 프로토타입 개발이 시작되었고, 몇 개월 후에는 실제 제품으로 출시되었어요. 촉각 한글이라는 이름의 이 교구는 시각장애 아동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제 책상 위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조이가 준비한 선물이었어요. 상자를 열자 작은 목걸이가 나왔습니다. 펜던트에는 한글로 연결이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 연결이에요. 엄마와 저,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드는 세상을 의미해요. 목걸이를 목에 걸며 생각했습니다. 한글은 제게 단순한 문자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그것은 딸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준 달이었고,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서울의 아침을 맞이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은 여전히 아름답고, 거리의 한글 간판들은 이제 친숙하게 읽힙니다. 이곳에서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언어치료사로서, 어머니로서, 그리고 학생으로서요. 한글은 효율적인 문자였지만 그보다 앞서 따뜻한 문자였습니다. 나를 세상에서 가장 먼 사람과 연결해준 가장 가까운 언어. 그리고 그 언어를 통해 저는 다시 살아났습니다.